구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엔 저도 무게를 좀 두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성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 거고요. 11월 초에 KDI에서도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도 저도 보면서 많이 공감했던 게 국내 생산성이 해외 생산성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쪽보다 생산성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 생산성은 결국엔 투자 수익률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럼 해외 투자 수익률이 국내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해외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상 새로운 그 대륙을 개척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좀 좋은 게 있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움직임이 붐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밍이 일어나는 게 지금 단기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투자 수익률 자체가 더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환율의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환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 같다는 걸 해외 투자를 갖고 설명해 드렸는데, 단기적인 거는 수급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죠. 펀더멘탈 상으로는 환율이 예를 들어 이렇게 꾸준히 올라야 돼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 방향이라는 것도 있지만 속도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인즉슨 뭐냐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죠. 제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5년 후에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5년 후에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사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그러면 미래에 저는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인데 빚을 내가지고 지금 사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에브리바디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빚을 내서 지르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세게 밀어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라는 걸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추세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세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쏠림이 너무 과도하게 쏠렸을 때 여기서도 이걸 막아주지 않고 내깔려 놔두잖아요. 그럼 폭발적으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도 그 작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창용 총재 코멘트 중에 환율의 레벨도 중요하지만 레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변동성은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가 2%에서 3%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그거하고 갑자기 2에서 3으로 하루 만에 탁 튀어 올라와요. 이 두 개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실물 경제 주체가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는 대비를 못해요. 천천히 올라오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경고감이 많이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준비를 좀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업체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수입업체들이 힘들어지는데 환율이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답이 없다. 그러면 수입하는 수입처를 갖다가 다변화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 이외에 다른 수입처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약간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환율이 확 튀면 어떻게 갑자기 바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려가지고 뛰어 올라가는 데에서는 부작용이 크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당국에서도 환율의 쏠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단기로는 이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환율이 지금도 당장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그 속도가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2월까지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환율이 거의 150원, 140원 정도 뛰었거든요. 속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의 기운이 약간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온 다음에 여자 아베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아베노믹스 하면 엔약세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 아베인 다카이치 사나이가 딱 들어오니까 엔화 환율이요, 달러당 147엔 하던 게 157엔으로 확 뛰어 올랐어요. 이 얘기는 147개의 엔화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7개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엔약세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관세율이 15%로 내려오는 게 이제 확정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두 달 전만 해도요, 일본의 관세율은 15%지만 우리나라 관세율은 25%였어요. 관세에서 밀리죠. 두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엔화가 약세인데 우리 원화가 1350원이다? 그럼 엔화가 한 870원, 80원 하겠죠. 그럼 관세에서도 10% 밀리는데 환율에서도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커지게 되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환율 상승 요인이 되죠. 그래서 엔약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원화가 따라서 엔화에 동조화돼서 약세가 됐다.
이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20년간 대중 수출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대중 무역 국자가 상당했거든요. 그 얘기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2023년도에 우리나라가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4년도 그렇고 올해도 대중 무역 적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는 역할 중에 대표님들 만나서 이제 환율 얘기도 좀 하고 자산 관리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대표님들 중에서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쪽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저보다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 환율이 옛날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냐? 대중 무역 적자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로봇 기계화라든지 생산성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고요. 퀄리티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설지 모르지만 가격을 감안한 퀄리티 있죠. 가성비에서는 상당 부분 따라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처럼 그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우리하고의 경합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단한 건 대중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데 대미 무역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대미 무역 흑자가 빠르게 늘었거든요. 작년에 보시면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가 세계 8위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미국에 마냥 흑자 내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그럼 만약 이런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이 결국에는 무역 적자가 너무 늘어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옛날처럼 계속해서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중 무역 흑자가 위축이 되고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합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과거보다는 향후에는 좀 줄어들게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투자가 늘어나요. 그 해외 투자는요. 첫 번째는 개인의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나 기관의 해외 투자가 있죠. 국민연금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잖아요. 관세를 피하기 위함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관세를 제로로 낮출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관세 부과했던 거 바이든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안 내려줬거든요. 왜냐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굳이 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면은 미국의 현지에다가 설비 투자를 하는 게 그걸 FDI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그럼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늘리는 셈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미국에서 3,500억 달러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그래도 협상을 잘 해가지고 2,000억 달러로 줄였죠. 그러면은 가게도 해외 투자, 기업도 해외 투자, 정부도 해외 투자거든요. 그럼 경제의 3주체가 모두 해외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없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무역 흑자가 줄어들면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들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나가는 달러가 많아져요. 그럼 국내 잉여 달러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케이스에는 결국에는 환율이 고개를 좀 들지 않겠느냐? 완만한 속도로. 그래서 지금보다는 높은 환율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누구도. 그리고 저는 항상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마냥 올라가는 게. 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참고로 외환위기 당시는요. 제 기억에는 97년도 10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 정도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750원부터 끌어올린 거예요. 900원까지 올렸는데 딱 2달 만에, 2달도 안 됐죠. 900원에서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단기에 급등을 하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도 나도 도망가는 엑소더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단기에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걸 자본 유출이라고 해요. 자본 유출은요. 돈이 나가면 집 나간 애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 투자잖아요. 자본 유출과 해외 투자는 다르죠. 왜냐하면 자본 유출은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거고 해외 투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자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공장을 샀다. 그럼 돈이 나간 거잖아요. 이게 자본 유출이냐?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때 공장을 샀는데 한 5년 전에 사서 환율이 1,000원일 때 샀어요. 그럼 지금 환차익이 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샀더니 미국 부동산이 5년 지났더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갈 때 자본 차익이 생기니까 자산이 두꺼워지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걸 실시간으로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이 튼튼해지는
내면적으로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달러 표시 자산. 그분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실 수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는 대외 순채권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1조 달러의 대외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조 달러의 대외 순자산이에요. 채무를 제외하고. 97년도에는 채무가 많았거든요. 그럼 달러 빚이 많은 상태에서 환율이 뛰면 되게 힘듭니다. 앉은 자리에서 빚이 늘어나는 효과잖아요. 근데 달러 자산이 많아진 거잖아요. 순자산이. 그 상황에서 환율이 뛰면 그러면 대차대조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물론 환율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딱 그런 거죠. 그때처럼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그때처럼 망하는 거다.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라는 건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귀신도 몰라요. 올해 한번 볼까요? 올해 1월 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지금보다 분위기는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1480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도 크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인데 트럼프가 행정명령 200개에 사인을 한대요. 야, 그러면 그때 환율이 1480원이었거든요. 그때 분위기는요. 1500원 뚫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올해 1월은. 근데 올해 6월이었거든요. 환율이 1480원에서 1347원이면 130원, 140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이제 물어보잖아요. 다들 무슨 말씀 하셨냐면 미란 보고서라고 들어봤냐. 이 미란 보고서에서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 플라자 합의다. 마로라고 합의라고도 한다. 환율은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6, 7월 달에. 그럼 환율이 이제 1300원대, 1200원대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또 147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환율이 더 뛸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봐도 환율이 크게 굉장히 높았다가 꺾였다가 다시 V로 올라온 거잖아요. 전형적인 V자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또 중간에 이런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을까? 저는 변동성을 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단기 환율을 예측한다는 건 너무나 많은 이슈가 존재해서요. 예를 들어 볼까요? 트럼프의 대법원 관세가 무효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워져요. 오히려 부과했던 관세를 개원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미국의 국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왜냐하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관세 수입으로 메웠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국채에도 한번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을. 그래서 단기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됐는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고 그냥 금리를 팍팍팍팍 내린대요. 돈을 막 풀어주겠답니다. 이런 건 오히려 또 달러 약세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변수들 하나하나에도 단기 환율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떨림을 보이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추세대가 우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보다는 나중에 올라 있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쩌면 달러 자산을 너무 비우고 가면 이 달러가 올라가는 수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달러 자산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담아줘야 돼 라는 제언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달러를 좀 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건 그래서 주기보다는 추세를 보자.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대를 보면서 긴 호흡에서 접근하자 이런 조언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올 것이다. 10년 이상 소득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본다면 약간 공격적인 자산을 조금 더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득이 많이 줄었다. 이래서 소득이 많이 줄게 되고 예를 들어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연금은 핵심이 결국에는 고정적인 현금이 월마다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정적인 현금입니다. 현금이 고정이 되려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수익이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안전한 상품밖에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은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나이라는 표현보다도 예를 들어서 미래에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더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젊은 분들일수록 조금 더 공격적인 주식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고요. 약간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자산을 조금 줄여가지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서 충분한 현금 흐름이 확보된 다음에 그걸 갖고서 주식 투자 같은 걸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이게 주식이나 이런 데 묶여 있잖아요. 그럼 주식이 하락해 있을 때 이 현금 흐름을 대기 위해서 던지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전쟁도 지원군이 계속 들어와 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길게 버틸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전쟁 안 하고 계속 공성전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뛰어나가야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지 않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이대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달러 중에서도 미국 국채라고, 미국 주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고정적인 현금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달러로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화로 쓰는데 예를 들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요.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훅 들어갔다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때 돈을 써야 돼요. 환율은 단기로는 귀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라 함은 내가 쓰는 돈이 원화 표시로 있잖아요.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원화 이외의 자산들 있죠. 원화 예금이나 원화 채권처럼 원화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의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비중을 갖다가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6대4 포트폴리오가 뭐 황금 비율이다 이런 얘기들도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월가에서도. 그래서 뭐 S&P 500이 60%를 하고 40%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 이런 식으로 한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레퍼런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케이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식 100. 근데 이게 문제가 내 자산이 한쪽에 너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멘탈 게임에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모든 게 막 녹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해서 다른 자산이 있잖아요. 그럼 요게 조금 흔들려도 조금 위안이 돼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담은 거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금 가격이 엄청 뛰다가 한번 주저앉았었어요. 그때 문의가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금이 다 된 거냐. 물론 단기로야 상승이 이제 주춤해질 수 있죠. 왜냐면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랐던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게 막 너무 세게 올라오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금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전망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휴전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다. 이러면은 오히려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흔들할 수도 있겠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해외보다는 국내 본토 방어가 중요하다고 한다는 얘기는 세계의 경찰이 안 되겠다는 얘기고, 해외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국방비 너네 건 너네가 내, 이거잖아요. 그럼 자국의 방어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해외에서는 미군의 공동화가 생겨요. 그럼 미군의 공동화가 생기게 되면은 경찰이 없어진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자잘한 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앞서 이제 물론 가능성이 높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럼 중국하고 대만하고 만약에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졌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금 가격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금 가격엔 상승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세계의 경찰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갖고 있는 함의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요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금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을 포트폴리오의 일부 정도 파서블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나리오, 그걸 감안하면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